안녕하세요. 드림 정류장 김희영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소개해 드릴 책은 착한 사람을 그만두면 인생이 편해진다. 이 책의 저자는 데이먼 자리아데스 지음, 네, 권은현 옮김.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을 지키는 자기 주장의 심리학. 출판사는 홍익출판사이고 아마존 자기계발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내 삶을 바꿀 가장 간단한 말, No.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말하자. 못해요. 오늘은 다른 일 때문에 바빠요. 안 돼요. 저녁 약속이 있어서 갈 수가 없어요. 싫어요. 그건 제 능력 밖의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노라고 말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별일이 아닌 것처럼 말끝을 흐리거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변명을 늘어놓고 심지어 미안하다며 사과까지 한다. 노라는 말은 왜 이렇게 꺼내기 어려울까? 이제 노라고 외치는 사람이 냉정하고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날 때가 왔다. 이 책은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절의 전략을 소개한다. 당신은 거절을 통해 오히려 더 좋은 인간관계를, 더 나은 삶을 살아갈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네. 착한 사람을 그만두면 인생이 편해진다. 요즘에 조금 저에게 필요한 책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까 관계의 품격, 그리고 이 책, 착한 사람을 그만두면 인생이 편해진다, 제목에서 확 끌려가지고 책 두 권을 지금 오늘 구입했는데, 지은이 데이먼 자리아디스는 창업을 하기 전 수년간 쓸데없는 회의와 직원들과의 잡담에 휩쓸린 채 집중하기 힘든 근무 환경을 참고 지내왔다. 그러나 오늘날 그는 시간 관리와 생산성 관리에 관한 책을 쓴 아마존 베스트셀러의 저자이자 생산성 블로그 운영자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남는 시간에는 그를 찾는 수많은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콘텐츠 마케팅의 날개를 달아줄 카피라이트 문구를 쓰는데 전념하고 있다. 그러니까 항상 남의 부탁이라든지 남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러는 분들 있잖아요. 주변에. 제 주변에는 어떤 분이 있냐면 너무 거절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 번의 부탁을 들어주면은 계속 부탁을 들어줄까 봐, 그럼 자기 일에 방해가 될까 봐 굉장히 단호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는 그게 너무 냉정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찌 보면은 그 친구가 어린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참 현명하고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인간관계에서는 좀 정이 없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조금 적절한 선에서 믹스가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이게 적절한 선에서 조금 어 어느 적절한 관계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지면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또 단호하게 "안 돼요. 노."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좀 이기적일 보일 수도 있고, 또 너무 또 호의적이면은 자기 시간적인 거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자기 계발을, 아예 자기 시간을 갖지 못하는, 이게 어느 정도의 적절한 믹스가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오히려 더 좋은 인간관계를, 그런 방법들, 노라고 외치면서 더 좋은 인간관계를, 더 나은 삶을 살아갈 방법을 이 책을 통해서 네, 알려줄 거래요. 착한 사람을 그만두면 인생이 편해진다. 우리가 대부분 남에게 휘둘리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남에게 좋은 소리 들으려고. 아, 저 사람은 인정이 많고, 저 사람은 참 착해, 저 사람은 참 호의적이야. 그런 말들을 듣기 위해서 거절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결과적으로 본다면.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을 지키는 자기 주장의 심리학. 첫 번째, 네, S맨의 습관입니다. 그는 왜 또다시 승진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파트 1, 거절의 기술을 익히면 생기는 일들. 파트 2, 타고난 S맨의 비애. 파트 3, 나를 먼저 챙겨야 하는 이유. 파트 4, 자기 주장의 심리학. 파트 5,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것의 진짜 의미. 파트 6, 우아하게 거절하기. 파트 7, S맨을 졸업하기 위한 이 책 사용 설명서. 네. 두 번째는 거절이 힘든 이유가 있고, 세 번째는 거절의 10단계 전략이 있고, 네 번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거절하는 법. 네, 이 책에 차례가 이렇게 있거든요. 첫 번째, 성공한 사람들과 더 성공한 사람들의 차이점은, 더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노를 먼저 말한다는 것이다. 오렌 버핏. 네, 오렌 버핏. 미국의 기업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하신 말씀이, 성공한 사람들과 더 성공한 사람들의 차이점은, 더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S를 말하는 게 아니라 노라고 먼저 말하는 것이래요.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어요, 이거는. S맨의 습관. 네. 그는 왜 또다시 승진하지 못했을까? 사이먼 데이비드는 전기회사에서 잔뼈가 굵은 17년차 샐러리맨이다. 직급은 팀장으로, 위로는 부장, 이사, 상무, 전무, 사장, 회장이 빼곡히 들어차 있고, 아래로는 20명의 팀원들이 그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있다. 말하자면 그는 회사에서 상하 관계를 조율하는 다리 역할을 맡고 있다. 그가 맡은 업무는 해외 영업 마케팅으로,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상사는 부장이지만 때로는 전무한테 불려가 해외 영업 동향이나 업계 상황을 브리핑할 때가 많다. 물론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회사 안에 4개 팀이 더 있어 팀장끼리의 소통도 중요하다. 팀장 중에 가장 선임이기 때문에 부서 간의 업무 협조 문제로 머리를 맞댈 때가 많고, 그가 최종적으로 의견을 취합해서 윗사람에게 전달한다. 즉 그가 부장 진입 1순위의 인물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하다. 정상적이라면 그는 내년 초 부장으로 승진 발령을 받게 된다. 그러니 어떻게든 회사의 기대에 부응해서 실적도 쌓고 소통도 잘해야 한다. 다행히 그는 회사가 요구하는 실적 목표를 팀원들과 함께 매번 달성했다. 회사 안에서의 인간관계도 나름 원만하다고 자부하고, 무엇보다 회사 업무를 삶의 우선순위 1번에 두고 회사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였다. 문제는 부장의 비율을 맞추는 일이었는데, 부장은 사이먼보다 3살 어리지만 회장의 아들이라 위세가 정말 대단했다. 게다가 성미가 급하고 거칠어서 상대하기가 무척 어렵다. 이 사람 말고는 3명의 부장이 더 있었지만 업무상 직속 상관이라 매일 마주칠 수밖에 없었다. 돌아보면 부장과도 우여곡절이 많았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적이 만족스럽지 않다며 아무 데서나 호통을 치고 팀원들 앞에서 잘잘못을 따지며
그의 자존심을 깡그리 짓밟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럴 때면 부장 진급이고 뭐고 당장이라도 다 때려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아무튼 여기까지 왔으니 어떻게든 끝장을 봐야 한다는 생각으로 매번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하며 머리를 숙였다. 주변에서는 그를 S맨이라고 불렀다. 부장이나 이사가 뭔가 지시하면 이유 불문하고 일단 S를 애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 눈에 전혀 가능하지 않는 일인데도 일단 S를 뱉은 후 그는 방법을 찾는 그였다. 그러니 당연히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고 윗사람들의 책임 추궁이 뒤따랐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사이먼도 주변의 손가락질과 비판적인 시선을 알고 있다. 그러나 줏대없는 사람이라는 비판을 들어도 부장 진급만 할 수 있다면 못할 게 없다고 생각했다. 타고난 S맨이라는 비웃음을 당해도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부장이 되고 장차 이사로 승진할 수만 있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다시 시간이 흐르고 정기 인사 발표가 있었다. 결과는 부장 진급 탈락이었다. 대신 그보다 3년이나 늦게 팀장이 된 후배가 승진했다. 나중에 전무가 그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열심인 건 알겠는데 회사는 자네의 소신과 철학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네. 자기 생각 없이 무조건 S를 남발하는 나약하고 기회주기적인 태도가 문제라는. 이번에도 그의 대답은 단 한마디, 예스였다. S맨의 비애를 온몸으로 느끼며 그는 쓸쓸히 이사의 집무실을 나왔다. 파트 1이에요. 거절의 기술을 익히면 생기는 일들. 잠시만요. 거절의 기술을 익히면 생기는 일들. 자신감을 가지고 우아하게 거절하는 방법. 주변에 있는 전형적인 S맨 같은 친구나 동료를 한번 떠올려 보라. 그런 친구는 당신이 아는 사람 중에서 제일 착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들은 항상 남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기에 누구라도 힘든 일이 생기면 그에게 기댈 수 있다. 언제든 기꺼이 어깨를 내어준다니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그저 부탁만 하면 상대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기꺼이 접어두기까지 한다. 혹시 그의 행동이 불안할 정도로 당신과 흡사하지 않는가? 그의 모습에서 당신의 얼굴이 겹쳐 보이지 않는가?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면 즉시 하던 일을 밀쳐두고 S를 외치지는 않는가 말이다. 만약 그렇다면 그런 상황을 다시 떠올려 보자. 혹시 당신은 계속해서 자신의 일보다 타인의 일을 우선시하며 사느라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자주 느끼지는 않는가? 이 질문에 만일 당신의 머리가 선뜻 끄덕여진다면 이 책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이다. 조금 저랑 어느 정도는 일치하는 것 같아요. 내 친구도 지금 이걸 듣고 있다면 본인도 고개를 끄덕끄덕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그치, 현진아? 누군가 도움을 청할 때 당당하게 거절하는 습관은 당신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중요한 삶의 기술 중 하나다. 거절의 습관은 개인적인 일에서든 업무적인 일에서든 당신이 관심사를 추구할 여유가 생기게 하고 일상의 곳곳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러나 거절의 기술을 배우기란 쉽지 않다. 수년간 해온 것과는 완전히 반대로 행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모님이나 선생님, 상사, 동료, 가족들로부터 평생 들어온 말과는 반대로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할 것이다. 하지만 거절의 기술을 익히는 일은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일단 자신감을 가지고 우아하게 거절할 능력을 꾸준히 연마하다 보면 당신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 걸 보게 될 것이다. 당당하게 거절했을 때 그들은 당신을 더 존중하면서 당신의 시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된다. 당신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추종자가 아니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 말은 조금 많이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당당하고 우아하게 거절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서 한 친구의 예를 들었을 때 너무 냉정하고 그 친구한테는 비인간적이고 좀 인정 없다라고 느끼는 것과는 다르게 정말 우아하고 당당하게 거절하는 이런 기술들을 배우면 나를 더 가치 있게 존중해 주고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거. 많이 공감을 하는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배우고 가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파트 2. 타고난 S맨의 비애. 상대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나를 지킨다. 이제 항상 S를 외치면서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성향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었는가? 아직도 다른 사람들이 욕할까 두렵고 좋은 사람으로 불리는 것을 포기하기가 어려운 당신을 위해 어느 모로 보나 국가대표급 S맨이었던 나의 경험을 소개하고자 한다. 만약 당신이 예전에 나와 아는 사이였다면 다른 사람에게 단 한 번이라도 따로 도움을 청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당신 곁에 항상 내가 있었을 테니 말이다. 나는 누군가 도움을 청하면 언제든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그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기꺼이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 말이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남의 부탁을 전부 수용하는 성향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나의 경우에는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줄 때마다 나는 옳은 일을 한다고, 내가 한 일은 남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봉사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내가 내 자신보다 상대를 위하는 일, 그게 나의 가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나의 결정을 어떻게 후회할 수 있겠는가? 문제는 겉으로는 웃으며 남의 부탁을 들어주면서도 내심 항상 스트레스를 느끼면서 우울감에 젖어 지냈다는 점이다. 뭔지 모를 날카로운 것이 가슴을 쿡쿡 찌르는 것 같았다. 내가 남의 부탁을 순순히 들어줄 때마다 내면의 다른 목소리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쉽게 남의 부탁을 들어주는 건 결국 나 자신이 하는 부탁은 거절하는 것과 같아. 분명한 사실은 남을 위해 시간을 쓰면 정작 나 자신을 위해 쓸 시간이 없어진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남을 위해 돈을 쓰면 내가 관심 있고 필요한 곳에 쓸 돈도 없어진다. 그런데도 나는 타인이 그의 이익을 위해 나의 시간과 돈, 심지어 노동력까지 사용하도록 허락했다. 결과적으로 나의 관심사는 뒷전인 채 남의 세계에 종속되어 지내왔다. 대학을 다닐 땐 우리 집에는 픽업 트럭이 있었다. 즉 나는 친구들이 이사할 때나 짐을 옮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이사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자주 받았었다. 뼛속까지 S맨이었던 나는 그런 부탁을 받으면 서슴없이 승낙을 했다. 나의 관심사와 우선순위를 뒷전으로
밀어놓는 행동을 질책하는 내면의 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언제나 무시했다. 문제는 그 목소리가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다. 차츰 나는 나 자신이 싫어졌고 나에게 거리낌 없이 부탁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나쁜 방향으로 흘러갔다. S맨의 습관이 너무도 깊이 뿌리박혀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도움을 청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때마다 나의 내면엔 씁쓸함을 넘어 절망감까지 들었다. S를 남발할 때마다 나의 자존감이 형편없이 추락한다. 는 사실을 알면서도 스스로에게 거듭해서 희생을 요구했으니 누구를 탓하겠는가. 나는 그렇게 주위 사람들 모두에게 구제불능의 호구가 되어갔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S맨은 이제 그만하자고 결심했고 그때부터 도와달라는 친구들의 부탁을 모두 거절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호구 생활을 마감하기는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무조건 거절하던 방식이 후회스럽기만 하다.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청할 때마다 너무 거칠고 과민하게 반응했다. 당시에는 너무 화가 나 있었고 거절을 못하는 나 자신이 너무 싫어서 어떤 부탁이든 기계적으로 매몰차게 거절했던 것이다. 도움을 청하는 말이 끝나자마자 언제든 팔을 걷어붙이던 내가 갑자기 무슨 부탁이든 모두 싫다고 말하는 거절의 화신으로 변했으니 주위 사람들은 배신당한 느낌이 들었을 것이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예전은 내가 아닌 모습에 이해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거나 실망한 표정을 짓는 주위 사람들의 반응 말이다. 이를 보면서 나는 단순히 거절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어떻게 거절해야 상대와 나 모두 기분이 상하지 않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그 이후 나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연습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여 부드럽게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되었다. 상대의 기분을 상하지 않으면서도 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것이다. 파트 3. 나를 먼저 챙겨야 하는 이유. 누구도 나의 시간과 욕구를 대신해 줄 수 없다. 나를 먼저 챙겨야 하는 이유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 누구도 나의 시간과 욕구를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 근데 이런 사람 있어요. 나는 누구의 부탁을 들어주지만 정작 나는 누구에게 부탁을 하는 처지는 또 못 돼요. 나도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는 거에만 익숙한 사람은 또 받는 거에는 또 어색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주는 거에만 익숙해져 있는 그런 사람들. 그렇지만은 나중에는 결국은 그 누구도 결국에는 나만 손해라는 거. 누구도 나의 시간과 그 욕구를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 이 책은 무조건 남을 기쁘게 하는 삶에서 벗어나 나의 필요와 욕구를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러한 자기 본위의 삶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자기의 감정이나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은 나쁘고 나 자신은 뒷전인 채 무조건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삶이 좋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너무 무책임하지 않는가? 거절에는 방법이 있다. 예전에 나는 정당한 이유로 거절을 하면서도 대단히 거칠고 딱딱한 방식을 써서 욕을 먹는 어리석음을 반복했었다. 얼마든지 우아하고 품위 있게 거절할 수 있었지만 당시의 나에게는 그런 부분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나의 입장과 처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생긴 부작용이었다. 나는 이 책에서 그런 깨달음을 독자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한다. 나의 형편과 이익을 전혀 훼손하지 않으면서 상대의 기분까지 충분히 배려하는 당당한 거절법을 말이다. 세상의 누구도 나를 대신하여 나의 시간과 이익을 챙겨주지 않는다. 세상의 누구도 나를 대신하여 나의 시간과 이익을 챙겨주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당연히 자신의 우선순위를 다른 사람의 것보다 앞에 둔다. 그러니 각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세상의 누구도 나를 대신하여 나의 시간과 이익을 챙겨주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당연히 자신의 우선순위를 다른 사람의 것보다 앞에 둔다. 그러니 각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자신을 대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기에 더더욱 다른 사람의 욕구에 관심을 두기 전에 자신에게 먼저 관심을 쏟아야 한다. 내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다. 남을 사랑하고 남에게 무조건 헌신하는 일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다른 사람의 요구보다 나의 욕구를 먼저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주위 사람들을 깡그리 무시하라는 게 아니다. 친구, 동료, 가족, 심지어 낯선 사람이라도 도움을 청하면 기꺼이 도와주어도 괜찮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말은 결코 자신의 삶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뒷전으로 밀어놓지 말라는 것이다. 자신을 먼저 돌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는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이다. 남을 지나치게 자주 도와주느라 끼니도 거르고 잠도 줄이고 취미생활도 하지 않게 되었다고 생각해보자. 당연히 점차 지쳐갈 테고 자신의 행동에 짜증이 나서 결국 남을 돕기는커녕 되레 그 사람에게 화만 내게 될 것이다. 그런 당신은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이겠는가. 바로 이런 이유에서 자기의 욕구를 먼저 돌보라고 충고하는 것이다. 그래야 시간과 에너지를 저축할 수 있고 진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남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남을 돕는 삶이다. 비행기에서 승무원이 탑승객들에게 기내 안전 수칙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는지 떠올려 보자. 승무원들은 기내 기압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승객이 산소 마스크를 쓰는 걸 돕기 전에 반드시 당신이 먼저 산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기내 안전 수칙이 혼자 살아남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말이 아니다. 다른 승객을 먼저 돕는 동안 정작 자신은 산소 부족으로 죽을 수도 있지 않는가? 자신을 제대로 돌보는 일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게 한다는 얘기다. 우리 주변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끈질기게 타인에게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손을 빌리려는 사람들은 타인의 거절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어쩌면 이제까지 그들 때문에 당신의 발걸음이 엄청 지체되었을지 모른다. 그들에게 당신은 따끔하고 단호한 태도로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몇 번만 거절을 반복하면 그는 더 이상 당신을 먹잇감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행동은 절대 야박한 게 아니다. 오히려 당신 자신을 지켜내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일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자. 파트 4. 자기 주장의 심리학.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 아름다운 말은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 아름다운 말은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것은 자신의 욕구를 자신감 있게 표출하며 주위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당당하게 나아간다는 뜻이다. 이런 태도가 타고난 품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 자기 주장이 강한 것은 학습을 통해 습득한 후천적인 특성이다.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것은 자신의 욕구를 자신감 있게 표출하며 주위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당당하게 나아간다는 뜻이다. 이런 태도가 타고난 품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 자기 주장이 강한 것은 학습을 통해 습득한 후천적인 특성이다. 어떤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주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면 그만큼 내실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다. 정당한 자기 표현의 힘은 이렇게 보통 사람의 일상에서 막강한 무기가 된다. 동료와 정치 문제를 놓고 토론한다고 치자.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상대와 의견이 다르면 일단 그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가 자기 생각을 당당하게 표출한다. 설령 반대 의견을 말했다가 주먹 다짐을 하고 절교하는 상황에 이를지라도 끝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야 만다.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한다고 치자.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그에게 핸드폰을 꺼달라고 당당히 요구한다. 친구가 당신에게 토요일 오전까지 공항에 태워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를 떠올려 보자. 당신은 오전 내내 푹 쉬다가 미리 약속된 모임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럴 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친구가 서운해할지라도 솔직하게 거절한다. 이럴듯 자기 주장이 강한 것의 기본은 당당하고 솔직한 대화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태도도 선천적으로 타고난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다. 이 책에서는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할 때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의 출간 목적이자 당신의 삶 전반에 걸쳐 더 강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자기 주장을 제대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면 자신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을 더욱 강력하게 요구하게 된다. 자신의 의견을 이전보다 더 거리낌 없이 말하게 되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거나 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다. 이 책을 통해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아름다운 말은 S가 아니라 No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도 이 말을 더 능숙하게 말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투자의 규제라는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성공한 사람들과 더 성공한 사람들의 차이점은 더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노를 먼저 말하는 것이다. 파트 5예요.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것의 진짜 의미.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것의 진짜 의미. 무례하지 않게 자기 주장하는 법. 무례하지 않게 자기 주장하는 법.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말과 공격적이라는 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흔히 사람들은 두 가지 표현을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 말들은 완전히 다른 행동을 가리킨다. 강하지만 건전하게 자기 주장을 하는 태도는 존경할 만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말은 상대의 위치나 태도와는 상관없이 자기 의견을 자신감 있게 표현한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공격적이라는 말은 적대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공격적인 사람은 남에게 무례하고 남을 함부로 무시하며 힘으로 찍어 눌러 위협하듯 말을 한다. 다양한 상황에서의 예를 통해 자기 주장이 강한 것과 공격적인 것의 차이를 알아보자. 반대 의견을 말할 때 자기 주장이 강한 경우, 상대의 말을 다 들은 뒤에 반대 의견을 말한다. 공격적인 경우, 상대의 말이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그의 말을 끊고 자기 의견을 말한다. 이건 제가 조금 반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상대에 따라서. 어떤 상대한테는 자기 주장이 강한 경우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어떤 상대한테는 공격적인 경우가 있었던 것 같고, 여러 사람과 대화할 때 자기 주장이 강한 경우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고 그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기 생각을 말한다. 공격적인 경우는 대화를 지배하려고 한다. 상대의 기분은 생각하지 않고 말을 중간에 끊어버리고 의견을 깔아뭉개듯 거칠게 말한다. 극장에서 조용히 해달라고 말할 때 자기 주장이 강한 경우, 시끄러운 관객에게 목소리를 낮추어 달라고 조용하게 정중하게 부탁한다. 공격적인 경우는 고압적인 태도로 다른 사람에게 다 들리도록 목소리 좀 낮추라고 거칠게 요구한다. 카페에서 잘못 나온 음료를 보상해 달라고 할 때 자기 주장이 강한 경우는 바리스타에게 문제를 설명하고 음료를 다시 만들어 달라고 점잖게 요구한다. 공격적인 경우는 바리스타의 실수를 비난하면서 힐난하듯이 음료를 다시 만들라고 요구한다. 부탁을 거절할 때 자기 주장이 강한 경우는 부탁을 분명하게 거절하면서 대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한다. 공격적인 경우는 부탁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면서 도와주기 싫다고 과장되게 대답한다. 이제 둘의 차이를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다. 공격적인 대처 방식에는 흔히 충동적인 면이 있다. 공격적인 사람은 상대방에게 적대적이거나 배려 없이 반응하고 뒤늦게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기도 한다. 반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네, 저도 어떤 점에서는 자기 주장이 강한 경우도 있지만 공격적인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사전에 계획하고 사려 깊게 행동하며 상대를 배려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즉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하면서 명확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격적인 사람은 시끄럽고 자기 의견을 무조건 고집하며 자신만을 생각한다. 반면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상대의 입장을 인정하면서 우아하게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법을 알고 있다. 일단은 그거네요. 우아하게 거절하는 거. 우아하게 자신감 있게 거절하는 것은 상대를 먼저 인정하면서 내 주장을 강하게 주장하는 거. 이게 상대를 먼저 인정하면서
내 고집만은 상대가 아니다라고 상대를 공격적으로 공격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상대를 먼저 이해하면서 '그래. 너의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너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구나. 근데 나는 내 생각에는 또 이럴 것 같아.' 이런 게 우아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방법인 것 같네요. 네. 네. 파트 6 우아하게 거절하기 나오네요. 네. 우아하게 거절하기. 단호하게 거절하되 우아하고 품위 있게. 나는 단순히 당신의 시간을 요구하는 부탁을 어떻게 거절할지 알려주기에 이 책을 쓰지 않았다. 거절은 누구든 할 수 있다. 이 책의 진정한 목적은 어떻게 하면 상대를 배려하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거절할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데 있다. 이때는 약간의 우아함이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우아함을 품격이라는 표현으로도 바꿔도 좋다. 품격. 오늘은 아까 일부에서 관계의 품격. 네, 여기서는 이제 또 거절의 품격. 이렇게 나오네요. 이런 태도는 도움을 거절을 당했을 때 상대방이 느낄 감정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자기 본의의 태도를 버리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부터 들려주는 상황이 어쩐지 친숙하지 않는지 생각해 보라. 당신은 지금 신경이 곤두서 있다. 내일까지 마쳐야 할 프레젠테이션 자료 정리는 절반도 끝나지 않았는데 전화는 쉬지 않고 울리고 일은 너무 더디다. 그런데도 누군가 소소한 부탁을 해오면 순한 양처럼 일일이 응대해주고 있다. 당신은 이제 슬슬 진절머리가 나기 시작했다. 정작 자기가 할 일은 한 발짝도 진척시키지 못하면서 누군가의 부탁을 계속 들어주고 있는 자신에게 짜증이 난 것이다. 그런데 이때 동료가 당신을 찾아온다. 그는 당신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모른 채 다짜고짜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한 초안 작업을 도와달라고 한다. 예전 같으면 그 말에 재빨리 순응했겠지만 오늘은 그를 노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지금 시간이 없어. 내가 바쁜 게 안 보여? 동료는 당신의 모습을 낯설어하며 할 말을 잊은 채 뒷걸음을 친다. 당황해하는 그를 보며 당신은 문득 미안함을 느끼면서 뭔가 잘못되어 있음을 느낀다. 왜 사람들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나의 정당한 의사표현에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는 것일까? 내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할까? 어찌되었든 당신은 동료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결국엔 그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분노를 포함한 다른 나쁜 감정까지 유발하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생길 부작용도 걱정된다. 지금의 일이 앞으로 있을 그와의 일에서 어떻게 작용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부끄럽게도 이런 상황은 예전에 내 삶에서 항상 반복되었던 장면이 있다. S맨이었던 시절에 나는 늘 일에 쫓겨 곧잘 침착함을 잃었다.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 운 나쁘게 걸리는 사람은 누구라도 내가 쏟아내는 분노를 고스란히 받아야 했다. 문제는 그러고 나서 내가 항상 후회했다는 점이다. 동료들이 나를 적대시하며 따돌리지 않을까 두렵기도 했다. 언제나 순순히 남의 부탁을 들어주던 S맨이 어느 날 갑자기 발톱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듯 싫다고 외치자 그들은 예전의 내가 아니라며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았다. 이런 상황이 낯설지 않는 당신을 위해 이 책에서는 단호하게 거절하되 품위를 잃지 않고 우아하게 노라고 말하는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마음에 미안함이나 죄책감이 자리하지 않고도 거절할 수 있는 무기를 손에 넣을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줄 것이다. 네, 파트 7. S맨을 졸업하기 위한 이 책 사용 설명서.
S맨을 졸업하기 위한 이 책 사용 설명서. S맨의 비애를 기억하라.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다. 각 장에서는 자신의 원칙을 세워서 우아하고 당당하게 거절하는 법과 이런 상황에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를 부연 설명하는 내용이 뒤따른다. 책을 다 읽을 때쯤 당신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왜 그렇게 힘이 드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다. 둘째, 죄책감 없이 거절하는 법과 그러면서도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게 만드는 법을 배우게 된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어쩌면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일 수도 있다. 거절당한 사람이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은 흔히 찾아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은 당신은 우아하게 거절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책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장, S맨의 습관. 우리는 이제 이 책 1장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앞으로 다루게 될 아이디어들과 전략들을 설명하기 위해 지금까지 토대를 다졌다. 사실 내가 전직 S맨이었다고 솔직히 밝힌 이유가 있다. 첫째, 나의 욕구보다 다른 사람의 요구가 더 우선시 될 때 내가 느꼈던 좌절감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 분명 당신도 이런 좌절감에 공감할 것이다. 둘째, 아무리 지금은 거절이 힘들더라도 당신도 자신 있게 거절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내가 할 수 있다면 분명 당신도 할 수 있다. 1장에서는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것의 개념을 설명하고 공격성과 차이점에 대해 말했다. 둘의 차이점을 설명한 이유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우아하게 거절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2장, 거절이 힘든 이유. 자기 모습에서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2장에서는 거절해야 하는 상황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부탁을 들어주는 이유를 살펴본다. 어떤 이유는 친숙하게 느낄 수 있다. 바로 당신의 개인적인 동기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어떤 이유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 역시 당신이 거절을 힘들어하는 원인 중 하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다. 2장에서 나는 우리의 동기와 잠재의식, 그리고 의식을 살펴보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3장, 거절의 10가지 전략. 3장에서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상대방의 도움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들을 알아본다. 이를 통해 당신은 가장 단순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특히 3장에서 소개하는 전략들은 상대의 적대적인 반응을 줄이고 오히려 그의 신뢰와 존중을 끌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는 말을 어렵게 꺼냈는데 거절을 당하면 섭섭하기도 하고 일방적인 태도에 화가 나기도 할 것이다. 친구와 나의 입장이 바뀌어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거절을 하면서도 상대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4장, 보너스 자료. 삶의 태도를 바꾸는 새로운 전략을 배울 때 힘든 점은 그 전략을 자신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이해하는 일이다. 거절하는 방법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다. 4장에서는 앞에서 배운 전략들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부연 설명한다. 친구와 친척, 상사와 동료에 이르기까지 당신이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거절의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알게 된다. 이 책은 빠른 속도로 전개되는데 당신은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하여 거절의 기술에 관한 핵심 사항을 배우게 될 것이다. 당당한 거절을 위한 사용 설명서. 이 책은 일종의 거절
사용 설명서로 당신의 삶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실용서다. 이 책을 음식에 비유하자면 에피타이저로부터 디저트까지 준비되어 있는 코스 요리로 거절의 기술에 관한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다. 거절의 기술에 대해서는 어느 하나 빠진 부분이 없이 꼼꼼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어느 단계에 있든 상관없이 당신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것이다. 아마 이 책을 가볍게 훑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책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색다른 방식으로 읽어볼 것을 제안한다. 각 장을 읽고 나서 잠시 책을 내려놓자. 그리고 책 속에서 배운 내용을 당신의 삶에 적용해보자. 예를 들어 2장 거절이 힘든 이유 편에서는 낮은 자존감이 내 삶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왜 낮은 자존감 탓에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게 되는지를 설명한다. 이 장을 읽고 나서 책 읽기를 잠시 멈추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당신의 자존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해 보자. 그리고 자신의 욕구를 달성하는데 낮은 자존감이 어떻게 문제로 작동하는지도 고민해 보자. 이런 식으로 이 책을 활용하면 자신만의 경험에 맞는 내용을 마음속에 새겨둘 수 있고 삶의 현장 곳곳에서 거절의 기술을 적절하게 발휘하는 경험의 위력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3장 거절을 위한 10가지 전략을 읽을 때는 배운 내용을 실제로 적용할 기회를 찾아보자. 각각의 전략을 시험 삼아 직접 사용해보고 그 효과를 일일이 기록하자. 그 사람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거절의 전략을 사용한 결과 상대방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한 각각의 전략은 당신의 시간에 관한 권리를 되찾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 이 모든 것을 낱낱이 적어보자. 이것이 바로 삶을 변화시키는 적극적인 자세로 이런 과정을 거쳐 당신은 S맨을 졸업하게 된다. 2장 거절이 힘든 이유 편을 읽기 전에 당신을 위해 당신이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간단한 일이지만 이 책에서 최대한의 가치를 얻고 싶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그것은 이 책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로 사용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책을 덮고 싶은 마음도 이해한다. S맨의 습관에 젖어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당신은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책을 읽고 S맨의 비애를 깨닫는다면 중요한 일의 절반만 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나머지 절반은 배운 내용을 실제로 적용해 보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생각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어서 더욱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나와 약속할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자. 그래서 내일은 또 제2장 거절이 힘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 숙제 있어요. 숙제. 자신의 타입은 정확히 어떤지를 솔직하게 써보자. 한번 써보세요. 자신의 타입은 정확히 어떤지를 솔직하게 써보자. S맨이 아니라면 평소 어떤 스타일로 거절하는지도 돌아보자. S맨이라면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서 써보자. 몇 가지를 적다 보면 정확한 이유를 찾게 될지도 모른다. 저도 이거 끝내고 한번 써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저도 왜 내가 자꾸 내 주장을 정확하게 사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내 주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끌려가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어떠한 내 신념과 내 가치가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게 맞다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대로 밀고 나가겠는데, 이게 어떠한 결과치가 아직 보여지지 않다 보니까 이게 나에게도 아직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그래서 경험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직은 제가 그 위치에 달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이런 책들이 저에게 조금 와 닿는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많은 시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 저한테도 조금 오랜 시간 책을 읽었는데, 어 한번 제 자신의 타입을 저도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네, 1시간 정도, 와우, 많이 했네요. 네, 여러분들도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고, 내일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